오늘 제5회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회에 걸친 정책 콘서트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주로 정치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초당적 정치 개혁, 정치 분야에 관한 저의 공약을 줄여서 말한다고 한다면 초당적 정치 개혁입니다. 말하자면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공약들을 저는 내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당적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영조대왕과 정조대왕과 같은 그 당평 인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하겠습니까? 자기 정당 사람들, 자기 패거리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장관으로 등용하고 임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무소속 초당적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대통령들이요, 임기 말기가 되면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무소속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 대통령.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무소속되지 말고 처음부터 무소속 하세요. 전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금방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정치 이 역사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말 막강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나치게 과잉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정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당이라고 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허구한 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숫자도 300명에서 싹둑반토막을 내가지고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당 출신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자기 그 정당 식솔들이 자기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중에서 싹둑반토막을 잘라가지고 밥줄을 잘라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치 개혁의 시대에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당적 정치 개혁 이런 주제로 며칠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치 개혁에 관한 다른 주제들에 관해서는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경제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홍익자본주의를 재창함이라는 주제입니다. 홍익자본주의. 홍익인간 아시죠? 홍자가 무슨 홍자입니까? 넓은 홍. 익자는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이라는 뜻은 넓게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 이렇게 넓게 이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홍익입니다. 넓게라는 말을 뭐 크게라고도 해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넓고 크게 많은 이들에게 이롭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홍익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익 자본주의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자본주의라고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소감을 이제 여쭤보는데, 예. 많은 사람이 널 이롭게 해주는 자본주의.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이건 욕망입니다.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욕망은 그 욕망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이게 자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류 역사상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이제 소위 시장 경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장사를 할 수 있고 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게 근대 사회가 들어선 것인데, 이래서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화폐가 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라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점점 더 잘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돈 가진 사람은 점점 더 큰 돈을 벌 수 있죠. 돈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로 나타나는 것이 양극화인데, 이 사이를 툭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칼 막스입니다.
이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대체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사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본이 문제다라고 해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를 막스가 자본이라는 말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쪽이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카를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거 인류 역사상 수십 년 장난치다가 다 망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우리 인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요즘 자본주의 위기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본주의 위기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주 나오죠. G20 정상회의라든가 또 무슨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본주의 위기라고 말하죠. 왜 위기라고들 하는지 생각나십니까? 네. 너무 어렵습니까? 자본주의 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위기 의식을 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잠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죠. 처음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봉건 경제가 무너지고 시작이 될 때 아주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카를 막스가 지적한 것처럼 엄청난 사태가 생긴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국가가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소위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게 되니까 또 반론에 부딪힙니다. 왜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이에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간 것이 바로 뭐죠?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좋은 방면으로만 작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의 세계 금융위기, 소위 금융자본주의라고 해서 미국 월가에서 이 머리 좋은 천재들이 앉아가지고 요상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정말이죠. 잘 되면 떼돈을 벌고요. 그렇지 않으면 몽땅 망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거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면 못 만듭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서 만든 건데 그게 뻥 터졌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서브 모기지 사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발생을 한 것인데 참 그래 이 미국의 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 금융 아닙니까?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못됐다 이래도 되느냐?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서도 말이죠. 그 월가의 뭐뭐한 금융 회사의 회장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이 스탁 옵션에다가 연봉이 어마어마하다. 미국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어요. 당신은 너무 많이 받는다. 막 야단 법석이 난 겁니다. 그 미국의 재정 위기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렇게 지금 국제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한정한 자유를 줬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된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할 수 있다.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팽배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돈 가진 사람 돈 잘 벌 겁니다. 자본 가진 사람 점점 더 자본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빈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이상으로 지금은 양극화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돈 잘 가진 사람들이 돈 잘 쓰면 좋습니다. 또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금융사고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자본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신자유주의가 오느냐 아니면 자유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게 오느냐. 이 치열한 논쟁이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119조를 보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에서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주장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2항에서는 뭐냐? 이게 잘못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우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 경제 민주화 논쟁이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2항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2항을 이야기할 때도 1항을 얘기해야 되고 1항을 이야기할 때도 2항을 얘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은 이 두 가지를 고루 다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우리가 늘 어느 한쪽에 편파적일 때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119조의 1항과 2항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자본이라는 게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고를 치나. 그래서 궁리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인간이 내 이익속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버러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버러지하고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짐승들은 서로 싸우면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리고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권투 시합을 하면 이긴 사람은 1등이지만 진 사람은 2등입니다. 2등 때려 죽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우리 짐승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과 같이 버러지와 같이 살아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가야 할 정말 훌륭한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본주의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 앞뒤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자본주의 앞에다가 박애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막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앞에 붙이는 것만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다도 붙입니다. 자본주의 2.0, 4.0 이렇게 자꾸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서 홍익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